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8년째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 8년이 지옥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남편과 연애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그저 다정하고 살가운 인상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하면서 뭔가 아들보다 절 더 예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인 저로선 그런 정이 고마웠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내 딸처럼 생각할게.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울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한 말들은 결혼식 날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를 보러 다니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봐둔 데가 있어. 시가는 시댁 근처로 하는 게 맞지. 우리 동네로 알아봐.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지 시어머니가 자식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겼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남편 출근하고 난 뒤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며 왔고, 다음엔 청소기를 들고 오셨고, 그 다음엔 아예 열쇠를 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 집은 시어머니 집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집의 하녀 같은 존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엔 제가 모르는 아주 오래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챙겨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도,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옆에서 쳐다보는 것도 처음엔 그냥 시골 어른들의 습관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모든 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말했습니다. 애가 이리 우는 건 다 너 때문이야. 젖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뭘 엄마라고. 남편은 애써 무시하는 척했지만 그 말들은 제 가슴에 하나씩 돌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어머니는 아이를 내 새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엔 그냥 귀여워서 그러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얘는 우리 집 장손이야. 네가 뭘 안다고 애를 훈육하고 그래? 할미가 키울 테니까 너는 그냥 직장 다녀.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자꾸 아이 데려가겠다고 하셔. 좀 심한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엄마가 애 키워주는 게 뭐가 나빠? 너도 편하잖아.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이 결혼에서 내 편은 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날, 저는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됐고, 그날부터 제 안에 어떤 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이, 돌잔치가 가까워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비를 자신이 다 하겠다고 나섰고, 저는 겉으론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잔칫날 돌상 앞에선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애 아빠 옆에는 내가 서야지. 며느리는 빠져. 그 말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손님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이 며느리가 음식 하나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그래? 내가 아니었으면 애가 굶어 죽었을 거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난 뒤 저는 아이를 안고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시어머니는 나를 저토록 싫어할까?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본 한 장의 낡은 사진이 그 모든 퍼즐의 조각을 맞춰주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낯선 남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 바로 저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 사진에 대해 묻자 그날 시어머니는 묘한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친엄마?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있니?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 내 남편을 뺏은 여자였어. 그날 이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의 이유가 전부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평생 증오했던 여자의 딸로 봤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더는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문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묻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랑 결혼 전에 누군가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엄마는 한숨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 집, 그 여자의 남편이었어. 하지만 너희 아빠가 먼저였고 그 여자는 날 찾아와 무릎 꿇게 했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 여자,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미쳤던 것 같아. 하지만 너만은 아무 피해 없게 하려고 그 여자가 이사 간다기에 우리도 떠났던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좁았고 세월이 흘러 저는 그 시어머니의 집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며느리로 저를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원한의 대상, 피가 섞인 분노의 그릇일 뿐이었죠.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 저는 이 가정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날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시간이 오히려 저를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되갚아줄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이제껏 받아온 모욕 그대로. 그날부터 저는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조용해지자 오히려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은 저의 고요함이 곧 폭풍이 될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죠. 우선 남편의 재산부터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고 시댁 식당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 모든 게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먼저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에게 부탁해 시댁 식당의 거래처 하나하나를 파악했고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사업체가 최근 몇 년 동안 세금 체납으로 굼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서류를 우연히 남편 서류철에서 발견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며느리로 여긴 게 아니야. 그냥 이용 가치 있는 하나의 카드였을 뿐이야.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저는 먼저 친정엄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너도 싸워야지. 내 인생은 내 거야. 더는 그 사람들 아래 있지 마. 엄마는 오래전 잘못에 대한 속죄처럼 제 이혼 준비에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이후 저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집을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욕을 하며 어디서 배운 게 그따위냐? 감히 우리 아이를 데려가?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요. 그리고 법적으로 당신들은 내게 아무 권한도 없다는 거 이제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들이 발악할수록 제 안에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혼 절차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양육권을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텼고 시어머니는 법원 앞까지 따라와 이년은 정신병자?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엔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폭언과 모욕의 녹취가 있었고 아이가 아플 때조차 친정엄마보다 시댁에 맡기라는 강요, 그로 인한 병원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억지로 제 이름을 넣으려 했던 대출 관련 서류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제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정황상 이 가정에서 아내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통제를 당해왔고 아이에게도 시어머니의 과도한 개입이 있었던 점을 위험 요소로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의 양육권과 거주권,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일부 재산 분할까지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심지어 SNS 계정까지 만들어 아이에게 접근하려고 했죠. 하지만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주었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저와 아이는 완전히 보호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친 어느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엔 또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제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죠.
엄마가 이제 널 지킬게.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게. 그 순간 이 모든 전쟁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긴 쪽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나와 우리 아이였다는 것도요. 이혼이 끝나고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소문을 내며 제가 집안 망친 못된 며느리라는 말들을 퍼뜨렸고 저와 친정엄마까지 찾아와 모욕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제 친정집 앞에서 소리치던 날 저는 미리 경찰에 연락해 두었고 결국 그날 그녀는 모욕죄와 주거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말했죠.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엄마랑도 멀리 떨어질게.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힘들어할 때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 있었어? 그저 당신은 어머니 뒤에 숨은 남자였고 이젠 그 그림자도 보기 싫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일하는 곳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 시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에겐 이복 여동생이죠.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원래 그 집 대출도 엄마가 몰래 제 이름으로 돌리려다 당신 걸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당신 어릴 적 사진도 실은 엄마가 조작한 거예요. 당신 친엄마는 우리 엄마 남편을 뺏은 적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분노하고 저주했던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거라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분노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상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진짜 복수의 칼끝은 제 아내 분노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향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복 여동생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원망했던 친어머니는 그저 억울하게 뒤집어 쓴 피해자였고 그 시작과 끝을 조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이복 여동생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엄마가 몰래 남긴 일기장이에요. 사실 저도 이걸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평생 누굴 미워하며 사는지조차 몰랐거든요. 봉투 안엔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과 등기부 등본, 통장거래 내역이 정리된 복사본, 그리고 변호사 명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속엔 제가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던 날의 이야기부터 남편을 저와 결혼시키기 위해 배우자 조건을 꾸미고 조작했던 과정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 딸이라도 좋아? 그 애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내가 진짜 이긴 거니까.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며느리를 맞이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사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은 정신적 문제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일기장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벌금형과 함께 저와 제 아이, 제 친정엄마에게
접근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게 되었고, 남편 역시 고의적 묵인자로서 처벌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닌 진실로 이긴 승리.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외면당할 때쯤 저는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선 아무도 저를 몰랐고 시어머니의 그림자도 없었고 남편과 시댁이 던진 그 지긋지긋한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에서 아이와 단둘이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제 무릎을 베고 자고 아침이면 웃으며 눈을 뜨고 햇살 가득한 부엌에서 둘이서 아침밥을 해먹는 그 순간들. 그건 제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 저는 너무 많은 걸 버려야 했고 너무 긴 시간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그 할머니는 엄마를 많이 아프게 했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난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분노와 오해, 복수와 진실의 시간을 지나 이 아이와 나만의 시간 속에서 이제야 저는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그 누구의 조종도 없는 인생. 비로소 제가 주인인 저만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일하며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한켠에서 신문을 넘기던 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식당 운영자 이모 씨,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또 기소돼. 그 이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이에게 거짓을 덮어씌우며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한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요양보호센터에 강제 입소당했고 남편 역시 모든 가족관계에서 끊겨 혼자 타지에서 이름도 바꾸고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증오했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젠 내 인생의 일부도 아니라는 게 참 묘했습니다. 지금 제 옆엔 밝게 웃는 아이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과거를 알고도 제가 살아온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작은 책방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과거의 일이 꿈처럼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지금의 이 평온한 순간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통과 의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차갑게 배신당했고 그 배신을 용서하는 대신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를 하겠다 다짐했던 그날, 사실 저는 누구보다 단단한 제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조용한 미소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응원하는 힘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